네, 안녕하십니까? 북미 간 보도들 요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하노이에서 협상 결렬이 나온 이후에 국제사회 언론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탐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노이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는가? 그리고 달라지게 한 원인은 뭔가 여기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 측의 입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라지게 한 것은 뭐냐, 이게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의 내정, 그러니까 내부 정치 상황,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권력 관계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뭐 물론 아직 확실한 어떤 그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북미의 중재자, 촉매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네. 예.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을 취재하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 보도하는 그런 신문 말 다르게 예. 신문의 사설 그리고 전문가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네. 너무 희망적 환상적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그렇죠.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도 같이 들어 있는 건데요. 예. 그 15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통해서 빅딜은 이제 접고 작게 가자,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빅딜은 접고 작게 가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 트럼프 행보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네. 그 비판적인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비핵화 되겠냐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작게 가자는 시기면 미국 주류 언론이 좀 변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설 제목이 북한에 크게 가려다가 실패했다, 이제는 작게 가라, 이거거든요. Going big on North Korea failed. Trump should go sma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신문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나치게 일방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은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애초에 가망 없는 제안을 가지고 하노이 회담에 임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망 없는 제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빅딜을 얘기하는 건데요. 말하자면은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을 전면 폐기 약속하면은 전면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보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도 했고 또 이 코너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핵무기 전면 폐기하고 제재 전면 해제는 상호 불균형 거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를 받을 리가 절대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 두 지도자들이 그때까지 환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그 영변 폐기하면 몇 가지 제재 풀어달라는 것도 환상이고,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폐기, 전면 해제도 환상이고. 그렇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전략을 재고해야 된다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미국이 지금 오히려 판돈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지난 11일 부분적 단계적 협상은 가능성을 일축을 했죠. 그러면서 점진적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지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판돈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입장은 그 미국이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수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옳다. 네. 그리고 과거 미국 정부들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예. 하지만 비현실적인 빅딜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예. 그게 바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그 합의문 초안이라고 알려졌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워싱턴 포스트 얘기는 그렇습니다. 비경제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제재 이런 거 해주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것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여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예. 워싱턴 포스트는 그렇게 했을 때 이 광범위한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에게도 그 제한적인 대북 경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기회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문은 북한의 통 크게 갈 것을 요구할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를 이제 인정하고 작은 조치들을 논할 수 있도록 실무 협상가들을 테이블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주목되네요. 또 다른 언론들도 비슷해요? 네, 뭐 비유사한 언론들 그 보도 많이 있는데요. 영국의 시사 주간지죠. 그 이코노미스트의 밀 에벗 전 편집장이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기관 글에서 유사한 주장이 나옵니다. 에벗 전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정 문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외교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에벗 전 편집장은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보이지만은 역설적으로 성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표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현실로의 회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역시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회담의 실패로 인해서 비로소 그 원인이 이제 보였다는 거죠. 에벗 편집장은 하노이 이후의 여러 정황을 보면은 비로소 북미 관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북한과 그 핵 억지에 관해서 그 현실 가능한 목표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하나는 북한과 한미일 간의 단계적인 긴장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행동과 야망의 장기적인 봉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장기적으로 두되 그렇죠. 접근은 단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에벗 편집장은 그 베트남 이후 세계가 이 두 가지 목표에 크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지도자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것만 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개인적 외교를 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협박을 중지한 것도 성공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과시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게 한 것도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가 미래에는 성공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에벗 편집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북미 다 지금 기싸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자, 다른 소식 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코노미스트 전 편집장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요, 그 해마다 여성날을 맞이하면 여성의 그 사회적 평등 지수를 평가하는 이른바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하죠. 이 100점 만점에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물론 그 평등 지수가 높은 건데 올해도 역시 여성의 날 즈음에서 이 주간지가 이 OECD 국가들의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근로 조건과 상황을 이제 국제 기준에 비교해서 가늠할 수 있는 그 자료인데, 그렇겠죠.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근로 환경은 평가 대상 29개의 나라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29등? 29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 평균이 60점이었는데 20점을 받았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35%에나 달했고요. 굉장히 큰 비율이죠.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이 79%인데 반해서 여성은 59%만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상장기업 이사직을 살펴보면 무려 98%가 남성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장기업 중에서 여성이 사장인 기업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에 단 하나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그 기간은 넉넉하지만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장해주지만 회사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로 봤을 때 OECD 국가 가운데서 유리천장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은, 훨씬 넘었습니다. 80점이 아니고 스웨덴으로 조사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이 주간지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 여성들에게 일하는 조건이 아주 열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대상 가운데 29개국 가운데 꼴찌가 한국이고 바로 그 위에 28등이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동서양 문화 차이도 분명히 뭐 부정할 수는 없으나 부끄럽네요. 또 다른 소식은요? 최근 일부 연예계 스타들의 성마약 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서 외신들도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부끄러운 소식인데. 부끄러운 소식인데 17일자 홍콩 명보가 이 관련 사실을 보도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이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버닝썬에서 피해 여성을 구하려던 남성이 오히려 경찰에 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승리, 정준영 등이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경찰 고위 간부가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에 앞서서 2016년 당시에 그 정준영 씨의 여자친구 뭐 신체 촬영 고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검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신도 경찰과의 유착 의혹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네. 보도를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K-팝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외신들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일단 그 사실 K-팝 가수들이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서구 가수들하고 달리 좀 이 청순해 보이는 이미지로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미지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거라는 거죠. 독일의 그 도이치 벨러라고 하는 그 신문이 이 15일 관련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성실하고 단정해 보이는 K-팝 스타의 이면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이탈리아의 유력 언론이죠. 라 레푸블리카 같은 경우에 역시 15일자 보도에서 성, 마약과 부패, K-팝 스타들의 추락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옮겨드리면은 성매매를 시도하고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여 그룹 채팅방에서 공유하며 성범죄와 마약 이야기를 나눈다. 완벽하고 천사 같은 K-팝 스타들이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그 팬들은 그들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는데 우상 같았던 그들은 한 명씩 무너지고 있다. 예. 이렇게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시 그 산업 차원에서도 타격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해서 그 아시아를 넘어서 서양에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한국 음악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라 레푸블리카가 전했습니다. 네. 과거 이제 서구의 팝 스타들은 뭐 좀 스캔들이나 뭐 마약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K-팝 스타들은 이제 그런 소식과는 좀 떨어져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미지로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또 다른 소식은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직접 보도는 아닌데요.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의 유력지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지난 15일 역사의 굴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재팬 타임스라는 언론이 있거든요. 예.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영자 신문인데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에 따르면은 이 언론이 과거 한때 좀 진보적 성향을 보였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일본의 주류 노선을 따르면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난해 11월 30일이었다는 건데요.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자들에게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 한국 대법원 판결. 이게 이제 기사가 그날 있었는데 예.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한국 최고법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시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다. 다시 말해서 이 신문이 주목한 것이 이 제목에서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걸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식의 기사를 썼었던 재팬 타임스가 변했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침이 변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당시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전쟁 기간 동안 일본 전역의 광산과 공장에서 착취를 당했다.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30일자 재팬 타임스는 전 세계 독자들이 읽는 신문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허리를 굽혔다. 네. 역시 독일 언론의 역사 인식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보도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일본의 그 재팬 타임스가 발행 부수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3만 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외국에서 일본 관련 뉴스를 접하려면은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신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문이 이제 그런 그 공식 용어에서 그 신문에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직접 이렇게 신문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런 용어를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공식 용어를 강제 노역에서 전시 노동
이렇게 바꾸면서 네. 재팬타임스는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독일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